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주역의 계파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책명 속에 주역의 역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로부터 시작하면서 주역의 계파로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역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 바로 주역이라는 역자의 하나의 글자 뜻에 세 가지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출전은 주역의 정강성 주의에 의하여 정리된 것입니다. 먼저 이 역자라고 하는 것은 바뀔 역자도 있지만 쉬울 이자 뜻으로 간이로도 해석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하고 쉽다는 뭘 의미하게 되느냐? 하늘과 땅의 섭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진리는 모든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땅의 진리는 모든 것이 간단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역자의 뜻 하나에는 첫째, 천지가 가지고 있는 섭리 개념으로서 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쉬운 거라고. 이럴 때에 역자가 쉬울 이자로 바뀌면서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출전은 개사에서 보시면 부건은 확연하니 시인이요.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은 왜 분명하느냐? 하늘의 도는 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찬 것입니다. 힘차기 때문에 우물거리지 않고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주야나 이 사계절이나 이러한 것은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다 아는 이유가 뭐냐? 해 뜨면 낮 되고 해 지면 밤 된다라는 거, 이게 분명한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 낙엽 지고 봄 되면 꽃 피고, 이게 분명한 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역자가 이자의 뜻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땅의 도는 어떤 것이 주가 되느냐? 건자의 반대로 순자가 나온 것입니다. 유순한 것입니다. 유순하기 때문에 무너질 퇴자인데, 이 무너질 퇴자는 뭔 말이냐면 거기에 의지하고 사는 것인 것입니다. 건도에 의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이 간단한 논리 구조입니다. 사계절이 흐르면 땅에서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늘의 사계절에 의해서 따라서 생장수장이 나온 것입니다. 봄 되면 모든 것들이 돋아나고 여름 되면 커나가는 거, 이게 어디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사계절의 이거 기온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와 같이 땅은 어디를 따르고 있느냐? 하늘의 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사계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생장수장이라고 하는 이 명쾌한 그 순종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 간단한 것을 복잡하지 않고, 그래서 이 간단하기 때문에 여름에 씨앗만 뿌리면 새싹 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고, 가을 되면 열매 맺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간이 두 글자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원리 개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말을 쓰면은 간단하고 용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느냐? 바로 이 간이라고 하는 간단한 것으로서 많은 번거로운 세계를 통치하는 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인데, 간단한 건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육아말로 하면 이게 이리관지법인 것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진리를 가지고 소위 만사만리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바로 만법 귀일의 형태가 나온 것입니다. 모든 복잡한 법들은 결국 어디로 귀의되느냐? 하나의 자리로 귀의되는 그러한 것과 같은 이 학문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혁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어느 학자들은 더 분리해서 변혁 속에 분리하면 교역이라고 하는 걸로 분리하면 역자에는 네 가지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변혁 속에다 교역까지 합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되는 것이고, 네 가지 의미로 분리할 때는 변혁과 교역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변혁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주자주 변천하면서 변동불거라, 자주자주 옮겨가면서 변동하여 일정하게 거처하지 않고 주려 육허라, 이 육허에 두루두루 상하사방으로 유행하는 것이다. 이게 변혁이다. 육허, 상하사방으로 변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가 무상하고 위에 있었던 것이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로 있었던 것이 위로 올라가고, 이처럼 상하가 일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강유가 이렇게 서로 바뀌어가면서 유변소적이라 오직 거기에 적절한 바로에 따라서 변화를 가진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 이 모든 말들은 뭐에 해당되느냐? 유행하는 것이고 순환하는 것이다. 유행, 순환은 즉 무슨 의미를 갖게 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상하가 무상하고 강유가 바뀌는 것은 제 멋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시변혁이 때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에요. 올라갈 때가 되니까 올라가지, 마치 정신없는 사람처럼 뒤죽박죽한 건 없어요. 바로 때에 맞춰서 변혁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게 정이천 선생께서 정전의 서문에서 쓰신 말씀이에요. 수시 변혁의 이 종도라고. 바로 이 수시 변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행과 순환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셔야 하는 것은 수시 변혁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가변성이에요.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변하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그 가변성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변하고 또 변하고 변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니까 변해야 할 것은 당연하지만 이 가변성 속에서는 반드시 불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없이 변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시변혁은 가변성이에요. 끊임없는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가 있느냐?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자, 예를 들면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이거 주역회사 제1장인데 뒤에서 다시 해석할 것이고,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자연의 하늘이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책에는 바로 건곤이라고 하는 걸로 존비를 정해놨다. 이게 비고이진하니
땅은 낮고 하늘은 높은 걸로 이렇게 베풀어져 있으니 천지가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자, 주역에는 뭐가 있느냐? 귀한 자리와 천한 자리가 주역 속에는 담겨져 있다. 이게. 그리고 동정이 무상하기 때문에 강유로 이것을 끊어서 말했다. 바로 이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우리의 일정한 것과 일정한 자리가 있고 딱 다시는 변하지 못한 단정적인 게 있다. 그런 데에 정도와 정리라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게. 하늘과 땅의 기운이 아무리 오르내리지만 위에 있는 하늘이 아래로 내려올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게. 기운이 유행하는 거지. 그래서 수시 변혁은 항상 뭐에서 보느냐? 이건 현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현상 속에 존재하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진리, 불변의 진리를 정이천 선생은 뭔 글자를 썼느냐? 도자를 쓴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현상 세계는 끊임없이 어느 한순간도 변하지 않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년 뒤에 만나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늙어가는 것은 언제부터냐?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똑같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현상에서의 가변성이에요. 우리는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어제의 얼굴이 오늘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의 얼굴이 내일의 얼굴이 아니에요.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현상은 어느 한순간도 똑같은 게 없는 것이에요. 단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감각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이게 현상세계의 수시변혁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는 불변의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 변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늙고 젊고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으로 보면 그러한 것이에요. 자, 쉬운 표현이 바로 수시변혁과 이 정도는 그것이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늙어서 죽는 날까지 우리의 몸은 어느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는 것이에요. 못 느끼는 것이지. 이처럼 변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은 것은 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의예지라고 하는 인성지강이 되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가변성 속에 불변성의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주역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는 이와 같이 천지의 섭리가 되는 간이와 변혁과 불변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역자의 의미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역의 작자와 전수의 계보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64개의 저자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이 네 가지 학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학설이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 문항의 학설을 따라서 64개의 저자를 문항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왕필이나 육덕명과 같은 사람들은 64개를 복희 씨가 그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정현은 이걸 신농 씨가 그렸다 했고 선성이라는 사람은 우임금이 그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이나 양홍이나 반고는 64개는 문항에 의하여 그려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4개를 그린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말을 할 적에 우리는 실제로 64개는 문항에 의하여 괴사가 쓰여 있었지만
64개를 그려놓은 것은 그래도 복희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복희시 64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4개의 괴사를 써놓은 사람은 문항이고 64개를 그린 사람은 복희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 강의에서 한 부분을 오자를 봤던 것인데 이 동정무상이라고 앞에서 오자가 나왔었는데 동정유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양은 동하는 데 일정함을 가지고 있고 고요함은 바로 음이라는 것은 고요함으로 떳떳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앞 강좌에서 이 무자로 잘못 말한 것입니다. 바로 동정의 떳떳함이 강유단이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동정의 이 떳떳함에 따라서 강요가 단정지어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참고하여 보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괴사와 효사의 저작자를 관해서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괴라고 하는 64개를 말할 적과 이 괴사를 말할 적이 다른 것입니다. 64개는 복희시가 적는 것이 맞는 것이고 괴사는 문항이 써놓은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사와 효사의 저자에 관한 것도 주장하는 학자들이 그 말이 다른 것입니다. 한나라 때에 정현과 왕필은 괴사도 문항이 쓰셨고 효사도 문항이 썼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현의 제자인 마융으로 육적으로 내려오면서부터는 괴사는 문항이 쓰셨고 효사는 주공이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에서 또 피석사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 다 공자가 썼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날 따르고 있는 것은 정현과 이 정현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융과 육적이 제시한 바로 문항과 주공이 괴사와 효사를 쓰신 것으로 우리가 정서를 삼아서 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참고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2개 저자에 관해서도 이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쓰신 12기라고 하는 거 북송 이전 학자들은 모두 다 이것이 공자의 글이라고 인정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북송 당시에 이르러서 구양수가 역동자문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이 역동자문에서 이설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단계의 이 상사에 대해서 단과 그 상사에 관해서는 공자의 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64개와 384요에 붙어 있는 바로 전과 상은 공자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개사와 문헌 이하는 구양수는 뭐라고 했냐면 저자불명으로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공자에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공자가 쓰셨던 이 64개에 대한 단사와 384요에 붙여놓은 상이 문장 체제하고 개사의 문장이 다르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문헌과 같은 것도 이러한 64개와 384요의 효사의 상과는 다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구양수가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고증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봤느냐. 분명히 북송 이전 학자나 구양수나 여타의 모든 사람들도 단상은 공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개사와 문헌은 이건 공자의 제자가 썼거나 공자의 제전 제자가 썼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나 잡계나 서계나 이 잡계는 이건 분명히 그 문장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공자의 직전 제자도 아니고 이건 분명히 제전 제자에 의해서 쓰여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의 글 표현 방법도 다를 뿐만이 아니라 논리의 구조도 다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사에서 보는 부분하고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서계나 잡계나 이런 데서 말하는 문장 체제와 논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제자라도 다른 부류의 제자들이 이 글을 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송대 이후에 내려오면서 시빅에 대한 이 고증학이 고증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봐도 64개에 붙여놓고 384요에 써놓으신 그 상과의 문체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개사까지도 또는 문헌까지도 공자가 아닌 공자 제자에 의해서 쓰여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뜻은 왜 그러하냐면, 자, 건괴나 곤괴에만 문헌이 붙어 있는데 문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 공자께서 써놓으셨던 단에 대한 단과 상에 나오신 그 글을 다시 부연해서 설명한 거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써놓으신 그런 단사와 효사를 가지고 재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재해석인 것입니다. 이런 재해석은 공자께서 하셨을 것보다도 오히려 제자들이 공자의 바로 단사와 효사의 상을 가지고 재해석하면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건곤계의 문헌도 제자들이 만들었지 않는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가 배우는 주역에서는 주자설에 의해서 시빅 전체를 공자의 저작으로 보고 있는 것과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참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다시 주역의 계파에 관하여 못다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Thank you.